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를 안방위에서 접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많이 듣고 있는 중동 지역의 분쟁이나 아프리카 지역의 내전은 그들의 선조들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중동 지역 분쟁 같은 경우에는 로마 제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그리고 극심한 내전과 그리고 가난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의 비극은 대부분이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결정짓고 또 좌우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역사를 읽는 것은 단순하게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또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TV평생대학 이번 주에는 남경태의 세계사 흐름 읽기를 통해서 이 역사의 흐름, 역사의 전반적인 추세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역사 저술가인 남경태 선생 모시고 오늘은 근대와 현대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는지 간략하게 정리부터 해주시죠. 예. 지난번엔 서양 로마 제국을 시대가 아주 고대가 이제 첫 번째 시간이라면 그 뒤에서 중세, 서양의 지금의 서양 세계의 원형이 생겨나는 시기를 크게 제가 이제 종교적으로는 통합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는 분산되어 있는 이런 서양 일종의 분업 체계라고 할까요? 네. 그런 특유의 서양 중세사와 그러나 이제 동양 사회에서는 계속 약간 제국들이 업그레이드되지만 좀 반복되어가는 측면이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드디어 동서양이 서로의 존재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교류하기 시작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근대와 현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예. 근대와 현대 물론 쉽게 정리가 되지는 않겠지만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참 우리로서는 아쉬운 게 근대인데요. 예. 근대 세계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인정하든 않든 혹은 싫든 좋든 어쨌든 서양을 중심으로 한 역사가 전개되고 서양 세계가 동양 세계는 정복하고 그러는 역사가 아직도 지금도 그의 연장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지내고 있는 크리스마스 같은 명절 어떻게 보면 그렇죠. 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다 서양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좀 기분 나쁘지만 서양 문명의 세계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서양이 그렇게 세계화의 주체가 될 수 있었는가 이런 비밀을 어쨌든 남의 역사에서 우리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또 미래를 향한 의지를 다질 수도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화가 시작된 근대와 현대 사회에 대해서 그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 대항해와요. 3가지의 선물을 얻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것이 이제 서양 세계가 드디어 서유럽 중심으로 편제가 되고 세계를 알기 위한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이번 시간이 근현대지만 사실 이게 한 14세기, 16세기입니다. 이거를 근대라고 16세기, 17세기부터를 본격적인 근대라고 말을 하는데요. 모든 거에는 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뿌리가 사실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고 정치적으로는 의회민주주의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죠. 네. 그 먼 뿌리가 다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영국의 의회가 처음 성립된 때가 바로 13세기 말입니다. 프랑스에도 14세기 초에 의회가 성립됩니다. 이 시기죠. 네. 물론 그들도 이제 시민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 한 200~300년 간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회가 숙성이 되었고 의회민주주의로 발달하기 시작을 하고 그런데 자본주의의 뿌리 같은 경우도 이때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항해 시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자를 해서 부유한 엔리케 왕자 같은 부유한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사비를 통해서 선단을 꾸립니다. 향료 선단을. 보통 선단을 꾸리려면 보통 3척 이상의 배하고 한 척마다 최하 20명 이상의 선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최하로 잡아도 배 3척에다가 60명의 선원의 월급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적어도 6개월 이상 항해가 걸립니다. 그러면
막대한 경비가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리케 같은 사람은 왕자니까 돈이 많은 부자니까 자기 사비를 털어서 여기 베르데고타고 아조레스 제도 같은 걸 개발합니다. 그래서 결국 포르투갈에 이제 아프리카 항로를 개발한 건데요. 그럼 그보다 돈이 조금 모자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향료 수익이란 건 배 6척이 가서 한 척만 만선이 되어오고 5척은 다 난파가 되어도 떼돈을 번다고 그랬습니다. 그 수익 수지 맞는 사업에 누구든 뛰어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돈이 없어서 배 3척과 선원 5, 60명의 인건비를 몇 년치 인건비를 하기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주 부호는 단독으로 꾸립니다. 선단을. 그보다 조금 못한 상인들은 어떡합니까? 창업투자회사를 만듭니다. 장애들끼리 모여서 1억 원이 필요하다. 그럼 2천만 원씩 5명이 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5명이 뭘 믿고 꿔줍니까? 나중에 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증서를 만듭니다. 너는 여기 2천만 원을 투자했다. 네? 처음에 민간적으로. 그게 주식의 원형입니다. 네? 그리고 배가 6척 가서 한 척만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말할 정도면 굉장히 위험한 거란 항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당시 해도는 여기에 막 괴물이 그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실제로 괴물이 산다는 게 아니라 암초가 있고,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고, 이걸 해도를 통해서 지도를 만든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항로인데, 갔다가 난파될 수도 있고, 선원이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쩌다가 2, 3년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난파가 돼서 중간에 그러면. 그러면 자본의 소위 말하는 자본의 회임 기간이 긴 거죠. 실익을 내기까지가. 그럼 그 사이에 투자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투자한 사람이 급전이 필요해져서 딱 집을 사야 되는데 여기 5천만 원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 투자 몇 개월씩 걸리는 투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증서를 팔 수 있어야 되겠죠? 주식 시장이 생깁니다. 그죠? 주식 증권 자기가 투자했다는 증서를 팔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위험한 항이기 때문에 난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파할 경우 처음에 많이 손해를 받겠죠. 투자한 사람들이. 그러다 점차 어떡합니까? 상식적인 얘기예요. 역사도 아니고. 야, 저 사람이 배 한 척 저거 투자하고 재산을 모두 날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돈을 수익에서 조금씩 떼가지고 만약에 난파할 경우는 그걸 소득을 보전해주자, 손실을. 그래서 손해보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중에 지금도 해상보험이 가장 역사가 오래입니다. 여기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마을마다 예를 들어 뭐 북이탈리아 제노바 같은 항구 도시에서 지중해 무역을 했다고 그러죠. 에스파냐도 마찬가지지만 항구 도시에서 근데 마을 사람들이 다 수익이 남는다고 그 무역에 다 뛰어들면 뭐합니까? 같은 동종의 직업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5명 중에 1명꼴로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